지하에서 막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이태리 가서 공부하고 이것도 다 지하에서 막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패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생각난 이거, 영어 해야지. 그럼 빨리 다시 앤디한테 전화해서 이번 주에 언제 시간 나냐고 물어보고 되는 시간 딱 맞춰서 빨리 시작해야지.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60에 나이 60에 되게 유명한 디자이너가 됐어요. 그들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강연자이면서 되게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인데 그것도 비영리야. 그래서 국내 미혼모들이 그 회사에 포함해서 되게 많이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비영리로 막 일본이고 중국이고 막 옷도 수출하고, 저 여자는 도대체 어떻게 강사도 하고 저것도 해. 내가 나이 60이 됐다고 칩시다. 근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꿈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영어 빨리 해야 돼. 빨리 연락해야지. 내가 언제 시간 나지? 이게 꿈이에요. 그걸 구분해 보세요. 이게 꿈이에요? 그럼 여긴 뭐예요? 자, 아까 옆 사람이랑 얘기했죠. 이 얘기를 해보세요. 옆 사람이랑.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 꿈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꿈길에서 나를 데리고 살다가 수없이 나를 놓칠 수 있거든요. 이 생각을 매일 하세요.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람이요, 꿈을 통제한다는 건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통제하기 가능한 시간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지금과 가장 가까운 미래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죠. 지금과 먼 미래일수록 통제가 불가능해요. 거기는 어떤 게 존재해요? 손은 들어보세요. 운이 존재해요. 내 노력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몸을 움직여보세요. 막 이렇게 해보세요. 막 해봐. 내가 막 되게 열심히 살아. 그럼 나로부터 막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이게 나 혼자 살아요? 아니죠. 무슨 일이 되어질 때 나 혼자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고요. 나 혼자 잘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 강의를 한다고 기획을 했잖아요. 내가 잘해서 여러분이 오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쓸쓸했겠지. 뭐도 좀 안 풀리고 생각도 많고 한번 정리도 할 겸 영화도 보러 가는데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하고, 원래 강의를 듣는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들은 이야기를 내 상황으로 가져와서 1시간 반 동안 급속히 내 상황을 정리하는 걸 강의 듣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나 혼자 잘한 게 아니죠. 거기는 운이 존재를 해요. 그럼 만약에 이혼을 했다고 칩시다. 어떤 부모가 이러는 부모가 있었대요. 너 때문에 이혼했다고. 네가 태어나는 바람에 너 때문에 그때부터 아빠가 엄마 싫어하기 시작했고, 너 태어나는 바람에 엄마 일도 못 나갔고, 그래서 엄마가 너무 슬펐고, 그래서 다 너 때문에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집이 운이 없었다고 어떤 점쟁이가, 그 이상한 점쟁이 년 같은 이라고 그냥 그랬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떤지 아세요? 사는 내내 얘는 그 생각만 했대요.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야. 나 때문에 이혼을 한 거야. 내가 그 친구 만나서요 심플하게 해결해 줬잖아요.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은 하나도 없다고. 걔가 한 역할은 거의 없어요. 20분의 1도 안 돼요. 나머지는 그 부모와 또 그 부모 둘이서만 이혼을 했겠어요? 회사 나가서 잘 안 풀린 거, 주위 사람들 얘기 들었더니 내 인생 구질구질해갖고 친구들이 또 구질구질하다고 나쁜 년들이 부추긴 거, 뭐 온갖 것들이 대체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여기는 그런 지역이라고요. 그럼 여기가 어떻습니까? 그나마 어때요? 여기저기서 받는 영향들이 내가 예측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건 지금과 가까운 미래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영어 해야지 라고 생각하니죠. 이게 정말 기특한 꿈꾸기예요. 이게 꿈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저 그냥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학도 못 나오고 그래서 방통대 들어가서 사회복지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하려고 그래서요 등록했는데 돈도 없고, 근데 요새 공부도 너무 안 되고 성적도 안 나오고요. 책상 앞에 앉으면 자꾸 졸리고요. 그래서 어떤지 아십니까? 이게 꿈이 아닌 줄 알아요. 오늘이 꿈이 아닌 줄 알고 오늘은 뭐예요? 허덕거림. 그냥 나와 싸우는 거. 이까진 일을 내가 왜 시작했을까? 등신 그까짓 그 방통대 나온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이거 분명히 꿈이죠.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없다면 나중에 무엇인가가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꿈의 현장은 일상에서 우리가 번뇌하고 고민하는 그 모든 현장이 다 꿈이라고요. 해야 되는데 그러고 안 된 거, 하고 싶은데 잘 안 된 거, 이 모든 것들이 꿈의 현장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하루 내용을 살펴보시고 나서 내 몸에서 일어나서 하고 싶다라고 욕망이 일어나서 그냥 해낸 그것 있잖아요. 이걸 되게 높게 평가를 해줘야 돼요. 되게 제가 여러분한테 사과할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꿈에 대해서 잘못 해석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저조차도. 꿈은 절대로 성공과 관련이 없는 언어예요.
아무 관련이 없다고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어머니가 있어요. 구멍가게를 조그맣게 해요. 생계를 책임지고 그 남편이 되게 아파요. 아픈 남편 보살피면서 아이 셋을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거 꿈이에요? 그럼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임용고시를 쭉 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되는 건 꿈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꿈에 대해서 유치해요. 여러분 한번 그냥 겉에서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볼까요? 27살짜리가 저기 선생님이 돼갖고 임용고시 돼서 선생님이 너무 되고 싶다는 것과 한 엄마가 슈퍼에서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아픈 남편 보살피고 애 셋을 키워. 이 영향력으로 볼 때 얻은 게 더 커요? 한 사람이 임용고시 돼서 선생님이 되는 게 더 커요? 아픈 남편과 애 셋을 죽으라고 매일 노동을 해갖고 키워내는 게 커요? 여러분 이 사람한테 이 조그만 슈퍼를 해서 가족을 건사하는 게 꿈일까요? 아닐까요? 꿈이죠. 비교하면 안 돼요. 아예 비교를 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고친다 그러면 목표를 딱 정해놓고 단기적으로 확 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이름이 딱 붙잖아. 이름이 딱 붙어. 그러니까 브랜드화가 돼서 나 이런 거 이렇게 해갖고 이거 해냈어요 라고 딱 정확히 말할 수 있는 브랜드가 있으면 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방 닦고 살고 먹고 살고 애 학교 보내고 이거는 꿈이 아닌 줄 알아. 여러분 일상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꿈인지 아세요? 일상이 깨져보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꿈이 없어요. 내 친구 얼마 전에 이혼했거든요. 남자. 근데 세상에 요새 제일 그리운 게 뭔지 아세요? 설거지 소리, 빨래 돌아가는 소리.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집에서 일주일째 있으면요 미쳐가는 것 같대요. 그것이 나한테 꿈이었었구나. 여러분 방 닦아봐요. 시작. 방 닦아봐요. 여러분 뭐 먹어봐요. 이렇게 방 닦고 먹고 그러면 이렇게 책상 다 치워놨는데 딴 놈이 어지른 게 아니야. 내가 어질렀죠. 그죠? 내가 또 어질렀어. 미치겠다. 그래서 싹 치워놓고 이렇게 꽃이라도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사는 공간이 되게 이뻐.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속 일상을 처리하고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기본 일인지 아세요? 그 위에 무엇인가 세워지는 것들이잖아요. 다 꿈이라고요. 그게 여러분이 잘못 생각했어요.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요. 그러면 임용고시 보는 것도 꿈이고 뭐도 꿈이에요? 그 할머니의 그것도 그 사람한테는 정말 중요한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중요한 거. 제가 왜 이 얘기를 시작했냐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선생님 전 꿈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먹고 사는 거거든요. 직장도 별로 다니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다니는 거고요. 전 진짜 꿈이 없어요. 내 친구는요 진짜 꿈이 있어요. 걔는 막 승무원 되려고 진짜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전 그냥 이렇게 직장 다니는 거거든요. 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자꾸 남자친구가 물어봐요. 넌 꿈이 뭐냐고. 없다고! 그랬더니 그 남자친구가 넌 왜 꿈이 없냐고 핀잔 줬대요. 나는 그렇게 회사 일찍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그냥 운동하고 산책하고 강아지 데리고 나 너무 좋아. 나는 왜 자꾸 나한테 뭐라 그래. 나 이렇게 사는 게 좋은데 그 사람이 꿈을 가져야 되니? 이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꿈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려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강아지 산책 시켜야지.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러다가 언뜻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회사에서 싱가포르 같은 데 연수 가는 게 있대. 한번 갈 사람 도전해보라고. 뭐이까짓 거 뭐라고. 난 강아지나 키울래요. 강아지 밥 누가 줘 싱가포르 가면. 많아요 그런 애들. 고양이 밥 주기 위해서 외국 여행 못 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자애들 중에서.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싱가포르 연수를 그래도 한번 가야지 갖고 이제 강아지 친구한테 한 1년 맡기는 거 이제 비용이랑 다 주고 이제 다 챙겨갖고 떠나려고 막 작정을 했어. 그래서 막 영어 공부를 갑자기 저는요 1년 안에 영어 공부 완전 마스터하는 게 목표예요. 싱가포르 가서 그래도 한 2년 정도 근무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자 봐요. 2년 전만 해도 강아지 키우면서 산책시키고 저 이렇게 살래요. 그랬을 때 문제 있었던 사람이고 싱가포르 가려고 1년간 영어 공부할 때는 꿈이 있는 사람인가요? 그럼 만약에 이게 한 사람이 아니고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이 각각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만났으면 얘는 꿈이 있고 대단한 애고 얘는 강아지 산책이나 시키는 애인가요? 꿈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조건에 맞는 가장 행복한 선택이 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꿈이고 이것도 꿈이고 아까 얘기했죠? 몸에서 살아있는 욕망이 살아서 나를 계속 움직이고
그 현실에 맞는 가장 최적의 나를 행복한 조건을 그런 조건 하에서 선택하는 것 자체가 꿈이다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A로 보고 B로 봅시다. A에 와 있어요? B에 와 있어요? 요새 뭐 할 일 있는 사람은 B에 와 있을 텐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어디에 와 있어요? A에 와 있을 텐데 여러분 A에 좀 있어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B로 또 가는 거요. B에서 B 그러면 진짜 삐삐거려요. 아세요? 그냥 어느 순간은요 A에서 지내는 몇 개월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A에서 편안하게 몸이 쉬어야 그 다음 챌린지가 또 생겨요. 삐삐삐삐 하지 말고 계속 삐삐삐삐 하면 어떻게 돼요? 자존감이 낮아져서 사고 치시는데요. 중요한 거 여기도 꿈이고 여기도 꿈이고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인생을 30살부터 90살까지 정신 차리고 사는 세월 아니면 20살부터 한 90까지 정신 차리고 사는 70년을 이렇게 봤을 때 자 뭐예요? 나는 살아있으면서 뭐 먹고도 싶고 놀고도 싶고 뭐 공부도 하고 싶고 어떤 때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조금 그냥 일상 속에 쉬기도 하고 통째로 다 뭐다? 시작. 나는 살아있는 내내 가장 나를 위한 행복한 선택을 하는 나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 잔잔한 꿈과 격렬한 꿈을 번갈았구나. 다 꿈이라고요. 좀 더 편안해지셔도 됩니다. 꿈이라는 단어에 얽매여서 쫄거나 꿈한테 쫄지 말아요. 절대로. 꿈 때문에 꿈이라는 단어 그 자체 때문에 나를 비하시키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그리고 부러워서 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옳아요. 자, 여러분 모두 다 꿈이 있으십니까? 꿈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저는 꿈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성공이 아니에요. 꿈은 성공이 아니고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아는 마음, 내가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힘, 그걸 저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의 기초 원동력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올해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 라는 어떤 마음의 꿈틀거림이 생기죠. 그 꿈틀거림이 꿈입니다. 근데 꿈틀거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꿈입니다. 근데 그 꿈틀거리는 걸 내가 기특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뭐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보단 마음에 꿈틀거림이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꿈틀거린 마음을 막 쓰다듬어줘야 돼요. 잘했어 칭찬해줘야 돼요. 진짜 잘했다. 그래도 너 자신을 위해서 네가 스스로 이런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만 한 것만 해도 얼마나 기특하냐. 자, 이렇게 기특했다면 좀 더 이걸 기특한 내 생각을 무엇인가 현실화해서 이뤄놓게 되면 어떤 게 생길까요? 기특함이 뭘로 바뀌어요? 자신감으로 바뀌죠. 오케이? 자신감? 나 이거 해냈어. 너무 좋아. 그러면 그 자신감이 막 1년, 2년, 3년 누적되면 그게 뭘로 생겨요? 그게 자존감이 되죠. 그죠? 그게 자존감이 되면 나이가 들면 그게 품격이 되죠. 이런 식으로 변화해 갑니다. 자, 그러면 뭔가 여러분 마음에서 꿈틀거리는 게 있다면 그럼 그걸 어떻게 현실로 실체로 만들어내야 될까요? 제가 쓰는 방법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주 내 꿈을 이뤄가는데 되게 무식한 방법을 씁니다. 무식한데 쉬워요. 쉬워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너무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요새 가지고 있는 꿈이 있어요. 내 마음에서 꿈틀거리는 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영어 강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어 강의 하는 거. 이제 1년으로 그 시간을 잡고 저는 앞으로 그 시간을 채워나갈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 이 꿈틀거리는 내 마음을 현실화할 수 있는 일단 단위가 있죠. 그죠? 단위가 뭐예요? 365일이 있어요. 365일을 하나씩 꺼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364일이 되고 363일이 되고 362일이 남고 점점 줄어들겠죠. 그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런 거 경험하는 거 여기 있어요? 방학 숙제 안 하고 마지막 날 되는 느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365
5일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쌓아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곡차곡 365가 쌓여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65가 탄탄하게 쌓여 올라가서 이만큼이 되면 무엇인가 되는 거죠. 그럼 무엇인가 되는 365가 되어지려면 그 하루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내 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내용이 들어가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내 꿈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처리가 필요하죠. 그 공간만큼 그걸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한테 하루 안에 어떤 공간이 있습니까? 하루 안에 어떤 공간이 있어요? 24시간이라는 게 공간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공간이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24시간이라는 걸 우리 시간으로 생각하지 말고 공간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24개의 블럭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갖고 24개의 블럭이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8개는 사라지겠죠. 뭘로 사라질까요? 뭘로 사라져요? 뭐 자는데 사라지겠죠. 그죠? 자야죠. 안 자면 안 되니까. 그럼 8개 말고 또 몇 개가 사라질까요? 밥 먹고 뭐 쉬고 하는 동안도 사라지겠죠. 자, 그리고 일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 최대한 24개의 블록 중 내가 원하는 제 영어를 갖고 여러분이 함께 좀 생각해 주실래요? 내가 영어 공부를 하는 걸 도대체 이 24개의 24조각의 그 블록 중 몇 개를 내가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최대한 가지고 오면 몇 개일까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많이 가져오면 3개를 가져올 수 있어요. 하루에 3시간. 자, 그러면 자는 시간 8개 빼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뭐 일하고 강의도 가야 되고 이런 거 좀 빼고 자투리 시간 있잖아요. 뭐 10분 20분 다 끌어다 모아야 간신히 3시간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3시간이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24시간 중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끌어다 놓은 게 3시간이에요. 저는 하루에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잘 때 생각해요. 내가 하루에 오늘 3시간 정도 영어를 했나? 그 생각해서 만약에 그 시간이 모자르면 자기 전에 채우고 자요. 아니면 새벽에 일어나서 채워요. 그래서 반드시 3시간을 채워버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3개라는 하루에 3개씩 블럭이 쌓아지면 365일 동안 그 3개씩 하루에 블럭을 쌓으면 어마어마한 성이 되지 않겠어요? 이미 꿈은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 그 블럭이 말을 할 테니까요. 그죠? 이게 제가 꿈틀거리는 내 안에 있는 마음을 현실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공부 좀 한 것 같아 이렇게 느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정확히 블럭을 봐요. 하나, 둘, 3개 블럭이 됐나? 오늘 블럭 2개밖에 없었구나. 블럭 하나가 모자르네? 이거 채워 껴야 되겠네. 그래서 3개를 꽉 껴 맞췄을 때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한 달만 해도 어떤지 아세요? 아이고, 꿈에 대한 자산가가 된 것 같아요. 든든해요. 실체가 좀 있거든. 예? 또 든든해요. 되겠죠. 이렇게 저는 두렵지만 하나하나 블록을 쌓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24개의 블록 중에서 3개의 블록을 쌓는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3시간을 걸었다는 건, 하루에 3시간을 걸었다는 건 인생 전체를 걸은 거랑 똑같아요. 그만큼 꿈을 위해서 3시간을 쓴다는 건 엄청난 시간을 쓰는 거거든요. 하루에 1개 정도 해도 실체는 드러나요. 3시간에 부담 갖지 마세요. 저는 급해서 블럭 3개 꺼내 쓰는 중이에요. 물론 무리한 것도 알지만 무리해요. 사실 하루 중에 블럭 3개를 쓰는 건 그래도 급하니까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는 나한테 한시적인 시간을 일부러 주는 거거든요. 왜냐 한없이 늘어지면 평생 다이어트 해야지. 그리고 내일부터 뺀다 그러고 60년 가듯이 갈 것 같아서요. 영어도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나한테 시간을 줬거든요. 자, 여러분 하루에 1개 내 꿈이 있다면 블럭 1개를 반드시 쌓아 보십시오. 365개가 되면 그건 반드시 여러분에게 엄청난 실체가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를 놀라게 할걸요. 여러분 꿈이 내 자신을 놀라게 하는 게 아니라 꿈을 위해서 내가 하루 중에 3개 내지 1개, 뭐 2개, 3개 어쨌든 블럭을 꺼내 쓰고 그걸 쌓아놨을 때 1년 후에 그 어마어마한 실체가 나를 놀라게 하는 거지 꿈이 나를 놀라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에 내가 내 꿈을 위해서 몇 개의 블럭을 꺼냈을 것인가에만 집중하고 가보세요. 이게 다소 조금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요. 그러나 가장 제가 지난 26년간 강의하면서 써본 여러 방법 중에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게 있고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하루에 2개, 3개 블럭을 꺼내 썼는데 집중해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를 놀라게 하는 사람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유튜브나 혹은 제 SNS, 인스타 뭐 이런 데서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는데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뭐라 그러냐면 저는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면 자꾸만 스스로 좌절을 많이 한다. 그리고 나를 스스로 평가를 너무 낮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자꾸만 내가 어떤 꿈을 가진지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게요. 오늘은 주제는 이겁니다. 내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볼게요. 제 경험입니다. 나는 원래 강의할 때 다 내 이야기 하지, 다 내 경험을 이야기하지, 어디서 들은 거, 어디서 배운 거, 이게 아니고 내 몸으로 직접 느낀 것들을 얘기하니까 정말 신뢰하셔도 돼요. 아마 다 신뢰하셔서 내 얘기를 듣는 거 아니겠어요? 제일 먼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늦었다고 생각해요. 늦었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를 배우러 학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반에 한 10명 정도가 앉아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영어를 꽤 잘하네? 나는 쟤에 비하면 너무 못해. 어떤 애는 읽기를 되게 잘해. 나는 읽는 거 막 단어 잘 몰라서 사전 찾느냐고 정신이 없어. 쓰기도 너무 잘하네. 말하는 것도 잘하고 선생님이 이해하면 쟤 이해하나 봐. 나만 못 알아들었나 봐. 같은 반에서 동시에 초급 영어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앞서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뒤에 서 있고 나는 이 뒤에 있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춤을 배우러 가볼까요? 어떤 사람은 금방 따라서 하잖아요. 좀 어서 배워봤나 보지, 한 달 전에. 한 10년 전에 외국 나가 살면서 스텝 좀 밟아봤나 보지. 근데 난 처음이야.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분명한 건 뭡니까? 거기에 차이가 존재해요. 그 차이 때문에 이걸 시작을 못한다면 영원히 그 시작은 못해요. 영어도 못하고 춤도 못 배우고 아무것도 못해요. 어디서건 예를 들어서 나 혼자 배우는 게 아니고 3명만 배워도 1, 2, 3등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등수에 자잘하기 시작하면 인생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는 언제나 3등 될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럼 1등, 2등, 3등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뭐가 차이예요? 그 실력 차이예요? 오케이. 실력 차이인 것처럼 보이죠? 착각하지 말아요. 지금부터 나 따라서 해요. 이건 뭐다? 시간 차이다. 시간 차이. 뭐냐? 걔는 한 달 전에 좀 했나 보지. 10년 전에 잠깐 배웠나 보지. 아버지 따라가서 외국에서 살 때 한 6개월간 영어 조금 했나 보지.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이 내가 배우고자 하는 그 종목에 나보다 약간의 시간을 더 쓴 것이 그날 다 같이 모였을 때 실력 차이로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차이는 착시다. 착시다. 실력 차이가 아니고 뭐다? 시간 차이다. 그게 내가 갖는 생각이에요. 저는 뭐 안 배워봤겠어요? 수도 없이 배웠죠. 가보면 내가 꼴찌했을 때 없을 것 같아요? 수도 없이 꼴찌했죠. 왜냐? 나는 거기에 시간을 안 쳤으니까. 난 초보니까. 난 처음이니까 그날이. 그때 내가 갖는 생각은 뭔지 아십니까? 아유 저것들. 아유 이거 실력 차이 아니야. 이거 뭐 시간 차이네. 걔도 그거 하다가 분명히 넘어지는 때도 있고 쉴 때도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나중에 내가 걔보다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시간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종목에 시간을 보내시면 되는 거지. 너무 실력 차이가 나. 이래갖고 내가 쟤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좌절해서 만약에 그만둔다면 이건 바보 중에 상바보입니다. 정말 바보짓 하지 말아요. 자, 2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해서 비교 좌절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비교 좌절을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와 비교를 해서 좌절하시면 안 돼요. 쟤는 시작한 지 벌써 꽤 됐어. 이 시장은 벌써 누군가가 선점을 했어. 여러분 물론 누군가가 선점하는 시장이 있어요. 뭐 IT 시장이건 무슨 디자인 시장이건 뭐 그다음에 유튜브 시장이건 어떤 마켓이건 누군가가 분명히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굉장히 선점 효과를 가지고 많은 걸 차지하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어요? 초기 개발이 난 개발이다.
초기에는 정보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이 많이 실패하고 넘어졌기 때문에 실패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중간쯤 들어갔을 때의 가장 큰 이점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실패를 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노하우들이 축적돼 있고 나는 그 축적된 위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이점을 갖고 시작한다는 건 왜 생각을 못 하세요? 안 그래요? 그래서 초기 개발이 난 개발이에요. 오히려 뒤늦게 시작했지만 모든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그걸 충분히 리서치해서 거기에 나만의 무엇을 집어넣는다면 훨씬 더 안정된 개발을 할 수가 있죠. 부동산 같은 거 봐봐요. 다 초기 개발이 난 개발이에요. 오히려 중간쯤에 들어간 사람들이 훨씬 더 개발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면서 모든 장점을 모아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개발은 언제 시작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 10년 전에 했었던 사람이 돈 벌었어. 나는 이거는 뒤늦게 해서 안 돼. 그런 건 없어요. 모든 생명들이 살아서 숨쉬고 무엇인가 마켓을 만들어내는 한 내가 시작하는 그때가 가장 좋은 개발의 시점이다. 오늘이 가장 좋은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셔야지 절대 늦었다라는 생각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초기 개발이 난 개발이다. 지금 시작하는 이 시점이 내가 시작하는 이 시점이 가장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요. 훨씬 이렇게 생각하면은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 좌절, 뒤늦게 시작했다는 좌절 절대 하면은 안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 저 사람은 나보다 아버지가 부자야. 저 사람은 나보다 집안이 부자야.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예를 들어서 좋은 학교 나왔고 능력도 출중한 것 같고 영어도 잘해. 그리고 집안도 좋아. 그리고 돈도 많아.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나는 뭐 갖고 있는 거 없을까요? 오히려 갖고 있지 않은 게 갖고 있는 거가 될 수는 없을까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만 사실은 금수저, 흑수저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어느 때고 다 있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저도 옛날에, 물론 요즘에는 그 옛날에 비해서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힘들수록 기대해야 될 건 희망밖에 없어요. 무슨 희망? 내 마음이 지어내는 희망이요. 내 마음이 지어내는 희망조차도 없으면 무얼 붙들고 살겠어요.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진짜 부잣집 애들 많았었어요. 뭐 아버지 엄청 부자예요. 뭐 장관집 아들에 뭐 3대째 미국 가서 공부한 애들에 뭐 엄마조차도 교수에 뭐 정말 잘난 사람 많아요. 거기에 비하면 나는 우리 아버지 돼지 키워 증평 출신이야. 저기 화곡동 자취방에서 자취해. 돈 하나도 없어. 나 혼자 돈 벌어서 등록금까지 대야 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내가 갖지 못한 걸 걔네가 갖고 있는 거 분명한데요. 그 아이들이 갖고 있지 못한 걸 내가 갖고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나는요, 약간의 분노도 있고요. 그리고 오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었냐면 이런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니네 할아버지, 니네 엄마 다 뛰어. 다 뛰고 너만 붙으라고. 나는 원래 되게 열심히 살거든. 나 별로 잠도 안 자고 뛰거든. 나 너 분명히 이길 거야. 사람 한 사람의 힘이 30년간 누적되잖아요. 엄청난 걸 이뤄내요. 요즘에 동창회 가보면 내가 느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55세가 됐잖아요. 그 사람이 가진 힘으로 30년 만들어낸 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부모 힘 갖고 있었던 애들 꽤 많거든요. 그 힘 때문에 망가진 애들이 대부분 있더라고요. 나는 부모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부모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힘 때문에 또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제가 30년간 기댔던 힘은 내 마음 안에서 있었던 희망이지 외부가 나한테 주는 희망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쟤는 나보다 많이 가졌어. 그걸 가진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걔는 원래 그거 가지고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나는 쟤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내 안에서 지어내는 매일같이 지어내는 희망 이게 내가 가진 거 아닐까? 약간의 오기도 있어. 그리고 나는 분노도 있어. 그리고 나는 몸도 튼튼해. 뭐 이런 게 힘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어내십시오. 꿈길에서는요.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를 매일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매일 걸려 넘어져요. 사실 꿈길에서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남이 설치해 놓은 장애물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가 설치해 놓은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는 거 아닐까.
반드시 생각하시고 여러분 힘내세요. 구독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제가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게요. 매일 와서 이야기 듣고 우리 같이 힘들지만 해냅시다. 파이팅! 날짜가 365일로 이렇게 잘라져 있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무엇인가 새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1년씩 잘라져 있지 않고 그냥 10년 단위로 잘라져 있으면 우리는 사는 게 너무 지루해서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년씩 딱 잘라져 있으니까 딱 우리 신체 리듬에 맞죠? 무엇인가 좀 잘 안 된 게 있어도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새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365일이라는 2019년을 선물을 받으셨어요. 근데 살아있으니까 이런 선물도 받고 너무 좋지 않아요? 그것도 만약에 20대에 이 선물을 받으셨으면 어때요? 20살에 받아서 너무 좋다. 40에 받았으면 어때요? 좀 성숙할 때 받아서 정말 의미 있고 좋다. 60에 받았으면 또 어때요? 아껴 써야지. 정말 의미 있게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나이에 이 선물을 받으니 더 좋다. 그래서 항상 새해는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올해 2019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드림머니라는 코너를 꼭 만들고 싶었어요. 정면으로 제가 돈 얘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애둘러서 돈에 대한 의미 뭐 이런 걸 얘기한 적은 있지만 왜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고 돈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는 소상히 밝힌 적이 없었어요. 너무 젊었을 때 돈 얘기하면 사람 꼴 우스워지는데 지금 이 나이 돼서는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서 제대로 얘기하려고 아예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코너 이름이 드림머니예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꿈하고 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라고 여러분 생각할 텐데 사실 돈하고 꿈처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두 개가 떨어지면 사고가 나요. 돈만 벌어도 사고고요. 꿈만 쫓아도 사고입니다. 정말 참다운 성장이 이루어지고 나에게 좋은 영향, 주위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제대로 된 꿈과 제대로 된 돈이 밸런스를 맞출 때 진짜 무엇인가 제대로 성장이 일어나거든요. 밸런스가 있다는 건 어떤 걸까요? 알고 그것을 갖고 그것을 운용해 나가고 그것을 활용해 보면서 그 가치가 내 몸 안에 스며들어 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알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저랑 2019년 1년간 제가 노하우를 탈탈 털겠습니다. 들을만 하실 거예요. 왜냐 제가 그 25에 결혼해서 너무 돈 없이 시작했고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꿈도 없었고 돈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벌써 올해로 27년째 강의를 하고 있고 제 27년간의 세월은 꿈을 키우는 세월이었고 그 가운데 내 꿈을 궁핍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꿈한테 지원했고 꿈은 나에게 돈을 줬고 이게 서로 상승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났었거든요. 제가 꿈과 돈을 많이 갖고 시작했으면 여러분 제 강의를 안 들었을 겁니다. 아유, 원래 부자니까 그렇지. 근데 처지가 같잖아요, 우리가. 그죠? 처지가. 그래서 꿈도 적고 돈도 적을 때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과정을 소상히 알고 싶을 텐데 그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죠. 먼저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꿈과 돈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과 돈이 같은 지점에서 시작하고요. 크면 같이 크고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고 꿈과 돈의 가치도 똑같다는 겁니다. 장소도 같은 데서 시작하지만 그 가치도 같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한 여자의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이 없는 게 돈인지 꿈인지 한번 구분해 보시겠어요?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후배입니다. 이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30대 중반 좀 넘어서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되게 좋은 직장을 다녔었는데 다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는 게 이 사람의 되게 소원이었었고 결혼해서 현모양처로 되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남편이 복병이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여러분 결혼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약 5%밖에 알지 못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 또 연애 기간도 무진장 짧았어요. 한 6개월 정도. 그런데 이 사람 내 집안에 어느 정도 돈도 있고 좀 내가 아이만 키우고 살림할 수 있게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했고 그래서 이거였던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돈 벌고 벌써 직장 생활을 십몇 년 넘게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하기 싫었고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 했었거든요. 아, 내가 꼭 벌어서 살아야 되나? 그때 이 남자가 내가 너 다 책임져 준다? 그거 시댁이 어느 정도 돈도 있는 것 같아. 뭐 그래서 내 30대 후반부터는 아이 낳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해봤는데 편안하지 않은 집안이었었어요. 일단 시어머니는 굉장히 표독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히스테릭하고요. 남편은 작은 스트레스도 견디지 못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우울증으로 쉽게 넘어가는 남자였고 말하자면은 정신적으로 병자였던 거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이 남자가 아이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되게 힘든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남편이 되게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본인한테도 막 폭언을 쏟아붓고 막 목을 뻘겋게 막 조르는 일도 있고 진짜 내가 들어도 살면 안 되겠어요.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이혼해야겠죠. 나는 아이도 살리려면 이 집에서는 아이를 못 키워요. 그러면 너는 왜 이혼을 못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저 돈 못 벌어요 이제. 왜? 자신 없어요.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한테 없는 게 뭘까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이 없는 걸까요? 꿈이 없는 걸까요? 어떻게 느끼세요, 여러분? 제가 보기엔 둘 다 없어요. 내가 혼자 살 수 있어. 나는 다시 직장 생활하고 내 꿈을 키워가야지. 여러분, 애는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꿈과 돈으로 두 가지로 키우는 거지요. 돈만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우울함을 애가 무슨 수로 감당을 하겠어요, 엄마의 우울함을. 밝은 기운의 돈과 밝은 기운의 꿈으로 키우는 거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이 둘 다 잃었어요, 결혼 후에. 이 친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돈과 꿈이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돈만 있어도 아이 못 키울 겁니다. 금방 우울해져서. 꿈만 있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안 됩니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아이를 서포트하는 건 또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니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우연치 않게 두 가지가 동시에 없어집니다. 신기하죠? 꿈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돈도 같이 사라지고요. 돈이 없어지면서 꿈도 같이 사라지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있게 되죠. 나를 책임질 수 없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책임질 수 없고 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육체가 있다라는 건 이 육체는 끊임없이 욕망을 지어내요. 먹고 싶다, 뭐 어디 가서 뭐 사 먹고 싶다, 뭐 사고 싶다, 새로운 옷도 사고 싶다. 이 욕망이 몸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걸 처리하는데 필요한 것이 돈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처리하면서 건강하고 밝은 내가 돼야만 또 한 번 꿈꿀 수 있고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승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친구처럼 이렇게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어떤 상황이 되게 되냐면 나를 돌아보기 전에 먼저 남을 봅니다. 나는 왜 저런 남자랑 결혼했을까? 그래서 원망하는 거죠. 돈 없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마음이 찢어지면서 더 힘들어지는 거죠. 내가 그 친구한테 말했어요. 너는 지금 한 번의 선언이 필요해. 이건 너로부터의 힘이 필요해. 여러분 사람이 평생 살아나가는 힘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지 남한테 빌려 쓰는 게 아닙니다. 빌려 쓰는 힘은 1년도 못 가요. 친구 만나서 술 마시면서 누구한테 야 괜찮아 괜찮아 격려 받았다고 치세요. 그 이틀이나 가요 그깟 격려가? 나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격려, 내가 나를 스스로 응원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나를 평생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한 번의 선언이 필요해요. 누구한테 빌려 쓰지 말고 나한테 꺼내 써야 되거든요. 나한테 꺼내 쓰기 위해서 나한테 선언이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나는 이제 이렇게 안 살 거야. 저도 25 결혼하고 나서 굉장히 힘들고 뭐 가난하게 살기 시작했을 때 내가 그때 생각했거든요. 나는 이렇게 반지하에서 안 살 거야. 그러면 이렇게 안 살 거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꿈이에요. 내 내부로부터 나오는 강력한 선언을 우리가 꿈이라고 불러요. 그 꿈이 설정이 되고 내가 움직여서 내 꿈을 지원해 줘야 돼요. 내 꿈을 지원. 그게 바로 뭐예요? 돈을 버는 행위예요. 꿈과 돈을 버는 행위가 동시에 같이 일어나면 내가 내 안에서 평생 끊었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기는 거죠. 이 힘이 없을 경우 사람들은 대부분 다 타인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돈 버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 버는 게 선언한다고 바로 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번다라는 건 육체 노동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선언이 필요해요. 나는 이렇게 안 살 거야. 그러고 나서 계속 그렇게 살아. 이게 뭐냐면 말로는 선언했는데 몸이 선언을 안 한 거야. 몸이 선언을 안 하면 이건 또 절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드림머니에서 여러분과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은요. 말의 선언과 더불어서 몸의 선언이 힘들어질 때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수해 드릴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안 살 거야 라고 시작을 했어요.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열려요. 말하자면 그게 바로 드림머니 행사입니다. 드림머니 세미나예요. 제가 가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안 살 거야 라고 바로 시작하고 선언하고 하라 그러면 이건 다 해요. 예스! 이거는 다 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부터 몸이 움직이지 않은 사고가 발생되는 거죠. 뭔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으로다가 하는 아르바이트 같은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작은 돈이에요. 작은 돈. 잠깐 뭐 나와서 이렇게 서류 정리 같은 걸 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돈이 얼마냐고 묻는데요. 그래갖고 이제 얼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우 그냥 그까짓 거 받느니 집에서 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요. 꿈도 우습게 봐요. 돈 속에 미래의 꿈이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작은 돈을 우습게 보지 않고 그 돈을 벌면서 그 안에서 꿈을 발견해요. 여러분, 이렇게 TV에서 보는 건 살아있는 정보가 아니고요. 내가 현장에 나가서 돈을 벌면서 내 손으로, 내 몸으로 느끼는 정보가 진짜 정보예요. 작은 돈이라도 벌기 시작해야 그 돈 안에 숨어있는 100가지 꿈의 현실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스텝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이불 속에서 생각하는 꿈은 단 한 발짝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지만 돈을 벌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내가 알게 되는 꿈은 신기하게도 다음날 그곳으로 가게 하거나 그 사람을 만나게 하거나 그걸 배우러 내 몸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강력하게 역동적인 꿈이 돈 안에 숨겨져 있어요. 헷갈리실 겁니다. 꿈을 먼저 꾸는 게 맞아요? 돈을 먼저 버는 게 맞아요? 라고 저한테 만약에 물으신다면 그거는 여러분 상황에 맞는 대로 하십시오. 돈이 먼저 너무 필요하면요. 나가서 작은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돈 먼저 버세요. 새로운 아이디어, 정보, 꿈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내 안에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가능성과 밖의 정보와 딱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밖의 정보와 맞아떨어지려면 자꾸 나가서 만나야지 이게 맞아떨어지거든요. 이불 속 안에서는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절대로. 자, 근데 만약에 돈은 버는 건 그렇게 급하진 않아. 그러나 나는 꿈을 먼저 키워가고 싶다라는 그런 운명적 설정이 되고 환경이 그게 된다면 그러면 먼저 꿈을 향해서 가기 시작하십시오. 그럼 꿈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나는 꿈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움직여져. 근데 여러분 돈과 꿈이 똑같은 게 하나 뭘까요? 공통점 육체노동입니다. 움직이고 가고 내가 가서 직접 만나고 얘기하고 손으로 해보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절대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시작돼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굳이 그 20대나 하는 거 아니에요? 드림머니? 우리 벌써 저 지금 나이 50이에요. 60이에요. 그거 꼭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면서 돈이 필요하지 않은 때가 있으셨습니까? 저희 엄마는 64살에 양장점을 다시 시작한 적이 있어요. 왜냐? 우리 막내, 제 남동생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서였어요. 동생이 아팠거든요. 우리 엄마의 꿈과 내 남동생의 꿈을 위해서 64살에 드림 워커가 됐어요. 드림머니로 들어섰다고요. 우리 엄마의 60대의 드림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은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우리 90 이상 삽니다. 드림머니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있겠습니까? 지금 혹시 좌절하고 있는 분 계세요? 위로 올라오시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선생님 되게 자신감 넘쳐요. 선생님 되게 열정적이세요. 제가 그 열정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얘기 듣고 한참 생각했어요.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드림머니요. 내가 둘 다 있거든요. 나는 나를 도울 수 있어요. 평생. 그 실력은 언제부터 닦았는지 아십니까? 결혼 후요. 꿈이 없었을 때 거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바닥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나를 도와왔고 지금 55세인 56세 됐구나. 새해다. 56세 된 김미경을 내가 도울 수 있어요. 드림머니로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내가 도울 수 있게 됐어요. 드림머니로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드림머니의 것으로 제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현실적으로 좀 그냥 위로하는 거 말고 진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게 정말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이 드림머니 잘 들으시면서 한 칸 한 칸 따라와서 여러분을 스스로 도우시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다 꿈을 다 얘기하셨어요? 저도 꿈이 있습니다. 오늘도 점심 먹으면서 제 꿈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꿈은 내 눈앞에서 자꾸만 확인되어져야 돼요. 매일같이 확인되어져야 꿈이에요. 여러분 꿈 구별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그게 꿈인지 아닌지? 지금 말로 했잖아요. 입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꿈이 아이디어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났어. 그게 하고 싶어서 말한 거야. 근데 아무도 안 건드려. 제일 안 건드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요. 내 꿈을 거들떠도 안 본다고요. 말아놓고 나서. 그러면 꿈이 아니죠. 근데 꿈이 실제로 그 사람 꿈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꿈에 대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씩 말하고 있느냐. 내 입으로 말하고 있느냐. 나는 그게 될 거야 라고. 내가 그걸 원한다고 말하고 있느냐. 또 하나 구별하는 방법 알려드려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꿈을 내가 하기로 해놓고 나서 그 꿈에 대해서 선투자하고 있느냐. 선투자 안 하면 꿈 아니에요. 말해놓고 건드리지 않은 건 꿈이 아니라고요. 자, 그 사람이 여러분 모든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자본주의 사회고 현대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모든 연금술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직장, 직업 안에서 연금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직업 안에서 나를 담금질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직업 안에서 연금술을 잘 해나가는 사람이 성공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고 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참 분석을 해봤어요. 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 직업 안에서 뭔가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몇 가지가 단계별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4단계로 나눴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들이 있었을까? 근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거쳐가는 과정이 바로 뭐냐 하면 배고픔의 과정이에요. 배고픔의 과정. 자, 여러분 여기 모두 다 신입사원 시절이었을 때가 있었죠. 되게 신입사원 시절에는 어때요? 배고파. 배가 안 고프더라도 어때요? 상태가 배고파. 상태가 배고프잖아. 그래서 어떻게 불쌍한 얼굴이잖아요. 신입사원들은. 그죠? 앉아야 되는 건지 서서 가야 되는지 아씨 화장실 지금 가도 되는 건지 회의 시간에 잠깐 나갔다 와고 물 마시고 온다고 해도 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굉장히 애가 어설프고 배고파. 누구나 다 어떤 일을 대하건 어떤 직장을 들어가건 초보 시절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이때 다 배가 고파요. 여러분 연금술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옛날에 대장장이가 이렇게 쇠를 담금질할 때 가장 힘들었다면 뭐였겠어요? 대장장이도 배고픈 게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굶어가면서 해야 되니까. 지금도 어떻습니까? 배고픈 게 제일 힘들죠? 돈 안 되는데 견뎌야 되는 거. 여러분 직업이 나를 슬프게 할지라도 제발 견디십시오. 그래야 뭔가 이룰 수 있습니다. 조금만 직업이 슬프게 하면 홀라당 직업 버리고 뛰고 직업 버리고 도망가고 이러잖아요. 될 기회가 전혀 없어요. 직업이 그 사람을 엄청 슬프게 했는데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음으로 성공한 사람 우리는 하나를 요새 CF에서도 보고 있어요. 이예수 선생님. 엄청 슬펐어? 그놈의 소설가 하느냐고 죽는 줄 알았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요. 그때 말른 게 여태까지 있는 게 그게 그래갖고 쑥 들어갖고 못 나오잖아 볼이. 그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춘천역에서 배가 고파서 미치겠을 때 뭘 먹을까 생각해보면 하늘에서 꿈이 떨어졌대요. 내 꿈. 내가 바꿀 수 없는 꿈. 그래서 꿈 먹고 배부르고 그래서 꿈을 먹다 보면은요 배가 막 이렇게 불러지는 거예요. 너무 포만감이 오는 거지. 그럼 막 기뻐서 날뛰고 그렇게 해서 참은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고픔을 잊을 수 있을 만한 꿈을 먹고 삽니까? 그래서 좀 힘들어도 참을 수가 있어야죠. 안 그러면 어때요? 조금 얼마 배고프지 않아. 딱 옆 사람보다 5만 원 배고픈데 왜 온 게 5만 원 배고픈데.
아, 10,000원, 15만 원 더 준다 그러면 금방 옮겨요. 어떻게 15만 원 배고픈데 옮겨요? 그래.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예수 선생님이 늘 얘기합니다. 배고픔이 나에게 뭐였냐? 내 꿈을 확인시켜주는 도구였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배고픔을, 저들 따라해서요. 테크닉을 연마하자. 자, 사람이요, 꿈을 갖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제 꿈을 가졌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배고픔을 좀 견뎌나갔어. 내가 열심히 하려고 작정을 했어. 근데 대부분 다 어떠냐면 여기서 넘어져요. 얼만큼을 해야 진짜 잘하는 수준인지를 알게 해주는 게 바로 이 테크닉입니다. 자, 테크닉이란 정의를 내리면 이런 겁니다. 저 좀 따라해주세요. 테크닉이란. 저 손도 나랑 똑같이. 테크닉이란. 내 마음이 원하는 걸. 내 몸이 해내는 것. 테크닉이란 것은 내 마음이 원하는 걸 내 몸이 해내야 돼. 내 마음이 원하는 걸 내 몸이 해내지 못하면 큰 사고가 나요. 내 다리 같은 거 봐봐. 이거 나 다친 거 알죠? 네. 아이고, 내가 미쳤지. 우리 딸 8살 막내 운동의 날 부모님 이어달리기 해라 그래서. 또 옆에 있는 엄마들이 나를 알아보고 김미경 나가라 그것들이 또 근데 봐요, 내가 우리 막내를 41에 낳았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제일 늙은 엄마예요. 거기서 가보면 다 30대 중반밖에 안 돼요. 나랑 거의 띠동갑인 여자애들이 많아요. 거기서 나보고 막 나가서 저기 얼른 달리기 하라는 거지. 막 원장님 나가줘야 된다고. 내 미쳤지. 그 말 듣고 왜 나간겨? 근데 머릿속에 나갈 때는요, 내 증평 발발이 다 죽었어 너희들은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진짜 내 마음은 나 정말 증평에서 달리기 얼마나 잘했네. 계주 선수 막 안 한 게 없어요. 야, 다 죽었어 너희들 이제 나가는 즉시 나는 화려하게 나른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나는요 막 팍 날아가는 거야. 좋아, 이제 다 죽었다 가자.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쏘자마자 전력 질주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톤 받고 뛰는 거. 세상에 나 5발도 못 가고 넘어졌어. 넘어지는데 그렇게 아까 긴 바지 입어야 되는데 내가 그 뛸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잘 뛸 거라고 사뿐사뿐 날릴 거라고 생각했지. 반바지 입었었거든요. 넘어졌는데 세상에 뼈가 보이게 양쪽으로 찢어져 갖고 이게 15바늘을 꿰맸어요. 운동에 다 망치고 우리 막내 울고불고. 근데 내가 엄마로서 내가 중간에 도저히 그냥 걸어 나올 수 없는 거야. 피 질질 흘리면서 끝까지 뛰었잖아요. 결승전까지. 그럼 우리 딸이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결승전까지 뛰었다고 이 얘기를. 그래도 48로 어쨌든 임무 완수를 했죠. 그래서 내 삶의 연금술을 위해서 또 하나 해야 될 거. 나만의 색깔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 가져야 되느냐. 저 좀 따라서 배짱, 소신. 이 두 가지를 키워야 돼요. 자,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너 배짱 있어? 물어봐. 시작. 그냥 너라 그래요. 배짱 있어? 당신 배짱 있어? 배짱 있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 40 이렇게 넘어갔고 제가 이제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나이 들고 40 넘고 50 넘어서 그 사람이 존경스럽고 그 사람이 되게 멋져 보일 때는 그가 그 직업 안에서 뭔가 남보다 특별한 소신과 배짱을 갖고 있을 때예요. 다 비슷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소신과 배짱이 언제 있는지 아세요? 돈을 포기해야 생겨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 포기할 때 소신 배짱이 생겨요. 자기만의 색깔이 확 나와요. 왜? 사람이요, 살면서 사람이 돈 포기하기 엄청 어려운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 돈만큼 일하기 시작하면 다 비슷해지는데 어느 순간 이런 거 있지. 내 돈 아무리 줘도 그 일은 안 한다. 이럴 때 자기 색깔이 드러나요. 돈 포기할 때. 여러분 돈 포기해 본 적 있어요? 아, 엄청 어려운데 이거 쿨했나 보네 그때? 힘들어요. 사람이요, 상황에 따라서 소신과 배짱을 가져야 직업을 지킬 수 있겠더라고요. 직업의 색깔이 분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MBC에서 강의하면서 참 놀랐던, 그러니까 가수들에 대한 자료를 다 찾아봤었어요. 근데 제일 놀랐던 사람이 진짜 왜 이소라 씨 막 이렇게 고개 돌릴 때 보면 막 배짱 있어 보이지 않아? 정말 승질 나면 그냥 나간대잖아요. 마이크 시설 안 좋다고 실제 들으면 나간대잖아요. 그런 나쁜 점만 있는 그게 색깔이에요. 그게 아무도 못하는 짓도 해요. 그는 뭐냐면 이렇게 관객이 몇백 명이 왔는데 노래를 다 부르고 나서 자기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그날 노래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공연 딱 끝나고 나더니 오늘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공연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미안해요. 저 다 환불해 드릴게요. 그래서 나갈 때 돈을 다 줬어요. 쉽지 않아. 들어온 돈 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여러분 경험해봤어? 네? 여러분 한 달 동안 일 못했다고 월급 토해낸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봐. 한 명도 없지? 응? 그리고 여러분 뭐 이렇게 그 일해갖고 뭐 프로젝트 해갖고 만약에 1,000만 원 받았어. 근데 그쪽 고객이 되게 불만이 많아. 그러면 어때요? 아, 이거 뭘 원하십니까? 뭐 다 해주지. 그걸 쿨하게 돈 1,000만 원 못 날려. 여러분 돈이 들어올 때는 한 가지 이유만 있어도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100가지 이유도 넘어야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야 되는지. 그러면 사실 우리가 사회에 태어난 거는요. 부딪히고 살면서 누군가 나를 다 도와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친구들한테 빚졌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나는 정말 내 친구들한테 빚 많이 졌어요. 엄마한테 상의 못하는 거 내 친구 엄청 괴롭혔어. 걔 새벽 3시에 전화해서. 옛날에 대학교 때 연애할 때 전화하고 내가 꼭 만나야 되니 이 남자 그거 왜 물어보냐고 걔한테. 근데 걔는 의무감도 없는데 새벽 6시까지 3시간 동안 나랑 상담해줬어. 얼마나 빚을 많이 졌어요 우리가. 내가 여기까지 성장하는데 오는 데까지 실제로 마음의 빚, 돈의 빚, 모든 빚을 진 사람을 다 합치면은요 강당을 꽉 채우고 남을 거예요. 여러분 빚 진 사람만 다 갖다 놔도.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하는 거지. 그 사람은 다 알아. 다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빚진 사람을 계산해 보면 누굴까요? 누가 여러분 빚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빚 많이 진 사람 누구예요?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각자 다 달라요. 부모님? 부모님? 배우자는 어때요? 남편 뭐 아내 어때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아마 부인한테 빚 엄청 졌을걸? 제가 얼마 전에 깨달은 빚입니다. 사람이요 죽기 전에 10가지 빚을 깨달아야 된다는데요. 10가지 빚. 남편에게 진 빚, 저는 남편에게 진 빚, 자식에게 진 빚, 막 빚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얼마 전에 깨달은 빚이 있어요. 나는요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열심히 해서 버는 돈이 다 내가 잘해서 버는 돈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내가 열심히 해서 버는 돈인 줄 알았어요. 원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말이야 지가 실력 있으면 돈은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주 간단한 성공 계산법을 했어요. 근데 마음의 빚 계산법을 적용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못됐던 거죠. 내가 2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제가. 근데 2년 전부터 뭔가 이게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아닌 거지. 뭐냐면 저는요 뭡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원한다 그래서 버는 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주니까 받은 돈이더라고요 이게. 그걸 몰랐구나 내가. 그럼 이게 다 빚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내가 갚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진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 4단계를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좀 더 지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어차피 94는데 뭐 오래 남았어. 아주 오래 담궈야 돼요 우리가. 쭉 길려보고 긴 마음으로 천천히 뚜벅뚜벅 걸어나가세요. 아주 자신 있게. 그러나 게으르지 않게. 절대 게으르지 않게. 그러다 보면 정말 내 자신이 흐뭇하게 나중에 그래도 이 정도면 반은 갚았다 하고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정도로 정말 차근차근 뚜벅뚜벅 진실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 꼭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럴게요.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증평에 갔다 왔어요. 아시죠? 제 고향이 증평이잖아요. 가서 이제 엄마도 보고 아빠도 보고 그러려고 이제 내려갔거든요. 근데 아빠랑 저는 워낙 친해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아빠랑. 근데 아빠가 나한테 갑자기 이렇게 소파 옆에 이렇게 앉았는데 되게 애기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미경아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 귀여워요. 그래서 뭔데? 그러고 봤더니만 아빠 여권 새로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아빠 이거 언제 했어? 그랬더니 어제 가서 해왔어. 왜? 미경아 있잖아 아버지한테 꿈이 있다? 너무 천진난만하게 그러는 거예요. 84살인 우리 아버지가 꿈이 생겼다? 그래? 아빠 뭔데? 미경아 아버지 있잖아 내년에
아들 보러 워싱턴 갈겨. 나 반드시 갈겨. 가서 우리 아들 워싱턴에서 그놈 그렇게 아프다가 드디어 교수 됐는데 그거 한 번도 못 봤어. 전화로만 들었지 내가 봤냐? 그래서 우리 아들 이렇게 교수로 근무하는 그 대학이 어떻게 생겼나 아버지가 반드시 눈으로 보고. 내 동생 아들 이름이 진영이에요. 진영이 그놈 또 대학 들어간데 어떻게 공부하고 있나 우리 손자. 그것도 아버지가 다 보고. 그게 아버지가 죽기 전에 꿈이요. 그게 아버지한테 꿈이 생겼고 그게 아버지 목표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아버지 진짜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 아프시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심근경색으로 20년간 고생하고 계세요. 그래서 늘 심장에 문제가 있을까봐 아버지는 항상 언젠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살아요. 그러다 심장이 되게 쪼이는 게 자주 오는 날이면 내가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아버지는 되게 의기소침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위암 수술까지 같이 했잖아요. 위암과 심근경색을 같이 데리고 살아가야 되는 처지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요번에 내려갔더니 폐에 물이 차셔서 한 번은 응급실로 실려 가셨었어요. 그때 제가 마침 미국에 있을 때요. 제가 월드 투어 했을 때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쓰러져서 119가 와서 엄마도 굉장히 편찮으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옆집에 있는 그 제 친구, 증평 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와서 엄마 아버지를 건사하고 아빠를 119에 해서 모시고 가서 폐에 물이 있는 걸 빼고 뭐 이런 걸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약을 먹으면서 좀 좋아지긴 했는데 아빠가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은 전화를 안 하셨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미경이 월드 투어 하는 동안 이 집안일 싹 잊어버리고 하고 와야 되는데 괜히 걱정하고 속상해하고 울고 그럴까봐 연락을 안 하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한국에 돌아왔더니 우리 아버지가 뭐랬는지 아세요? 나한테 전화 가서 미경아 네가 한국에 없어서 아버지는 되게 무서웠어. 뭐가 그랬더니 네가 없으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너 없을 때 내가 잘못될까봐 너 없을 때 내가 아플까봐 너무 걱정됐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새 우리 아버지가 조금 건강이 좋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 이렇게 두근거리는 게 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용기가 생긴 거예요. 생각도 못했다가 이런 꿈을 꾸신 거예요. 갑자기 그래 내가 고비 넘긴 것 같아. 내가 우리 아들 보러 가야겠어. 내년에 우리 아버지가 목표가 생기고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권을 만들고 아버지가 뭐랬는지 아세요? 아버지는 아침마다 이 여권을 볼 거야. 그리고 아침마다 밥도 잘 먹고 아침마다 아버지 열심히 운동할 거야. 그래서 몸 튼튼하게 만들어서 반드시 우리 아들 있는데 가서 우리 아들 어떻게 사는지 보고 죽을 거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시는 거 있죠. 미경아 있잖아. 사람이 늙을수록 꿈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나이 든 몸이 서럽지 않다. 그리고 아버지는 미국 가서 우리 아들 어떻게 사는지 다 보고 나중에 아버지가 더 아프면은 병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할 거 아니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눈으로 보고 온 걸 재현하면서 죽을 거 아니니. 그래서 내 눈에 정말 좋은 걸 많이 담고 싶은 거야. 너 사람이 죽는 날에 눈에 꿈이 있어야 된다? 눈 안에 꿈이 들어 있어야 돼. 그래서 아버지가 반드시 보러 갈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드시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러시는데 야 진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장하고 존경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거 이거 내가 솔직한 얘기 여러분한테 하나 할게요. 나는요 내가 우리 엄마 닮아서 강의 잘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 되게 씩씩한 사람이거든요. 평생 양장점 하면서 우리 다 공부시켜줬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되게 잘해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친하고 막 이걸 되게 잘하거든요. 그 나는 엄마를 닮아서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제까지 그 생각했어요. 나의 이 모든 재능은 엄마한테 왔다. 그리고 우리 엄마도 늘 주장했거든요. 네가 나 닮아서 그러는 거라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명함을 못 내밀었어요. 평생. 왜냐면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운명적으로 돈이 싫어하는 남자예요. 한 번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신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맞아. 나 강의할까 말까
그 28, 9살 때 너무 피아노 학원 하다 고민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랬지? 나 진짜 아버지 때문에 강의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아주 논리적으로 네가 왜 강의를 해야 되는지 그때 나한테 전화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미경아 너 해야 돼요. 너 어렸을 때부터 말 엄청 잘했어. 막 이러면서 너 남편 말 듣지 마. 원래 네 남편은 너랑 산지 5년도 안 돼서 널 잘 몰라. 내가 너 낳았잖아. 미경아 아버지 말 들어. 너무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갖고 내가 아버지 말 듣고 강의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중간중간 우리 아버지가 정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적당한 논리와 합리적인 사고로 나를 설득한 적이 수십 번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알고 보니까요. 아버지를 닮은 게 무진장 많은 거예요. 내가 어떡할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나이 들어서 여러분 나이 들어서 왜 있잖아요. 되게 이렇게 막 삐져서 가는 사람 있어요. 막 섭섭하다가 가는 사람. 어? 한 달 전에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아서 삐져서 가시는 분, 자식들한테 막 섭섭하다 가시는 분 많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점점 몸이 편찮아지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아픈 몸을 데리고 살다가 가는 그날까지 어떤 컨텐츠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꿈을 설정하신 거예요. 내 생애 최고의 마지막 꿈. 반드시 내가 해내야 될 일. 여러분은 생각하기에 그 미국 가는 게 뭐가 어려워? 아니요. 심근경색도 있고 위암도 있는 아버지한테는 위험하고 모험이에요. 잘못하다 심장이 잘못될까? 걱정도 되고 그리고 그때까지 몸이 정말 견뎌낼까? 건강할까? 무지 걱정도 되시겠죠? 아버지한테는 정말 가장 소중한 꿈이자 위대한 모험인 거예요. 이걸 하시려고 작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아버지는 사실은 알고 보면 인생의 위험한 순간 고비고비마다 자신의 논리와 컨텐츠로 자신을 위험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살아냈어. 내가 이렇게 논리를 만들고 컨텐츠를 만드는 능력이 우리 아버지한테 온 거였었구나. 나 왜 그거 여태까지 다 엄마 거라고 생각하고 돈 열심히 버는 엄마 거라고 칭찬해주고 나 왜 우리 아버지 별로 칭찬 안 했던 것 같이 그게 그렇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 잘했어 그래 잘했어 이러면서 올라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또 중요한 명언 하나를 또 날리셨지 않습니까? 내 손을 꼭 잡더니 그러는 거예요. 미경아 아버지가 살아보니까 50대 이후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뭔지 알아? 용기요. 나이 들수록 용기 있게 살아야 돼. 젊었을 땐 용기가 없어도 된다? 왜? 움직일 때마다 용기가 나오거든. 근데 나이 들수록 용기를 내야 돼. 용기를 내야 더 멋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미경이는 뭐 할 것? 용기 있게 살아라. 나는 내가 되게 용기 있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만 볼 수 있는 게 따로 있나 봐요. 용기 있게 살아라. 그리고 제가 어제 아버지한테 내려가서 뭐 이런저런 고민되는 게 하나 있어서 아버지랑 상의를 하고 아버지랑 좋은 결론을 도출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 나오는데 이래요. 거봐 아버지가 오래 사니까 좋지. 아버지가 너랑 네 고민도 들어주니까 좋지. 같이 결론 내니까 더 좋지. 우리 미경이 아버지가 90 이상까지 꼭 살아야 될 텐데. 물론이죠. 당연히 그러셔야 되죠. 저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내내 생애 마지막 꿈을 가지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년에 워싱턴 다녀와서 분명히 눈에 담고 오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서 끙끙 앓으실 때도 또 하나의 마지막 꿈을 생각해내실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거든요.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서고 자기를 무진장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내가 그걸 과소평가했고 우리 아버지 평가를 제대로 못 해줬었어요. 그게 어제는 너무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하게 내가 이제 철이 들었네. 이제 아버지를 알게 돼서 너무 미안했어.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 알았으면 얼마나 슬펐을까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너무 다행이고 그래서 그런 아버지 딸 김미경으로서 저도 나의 살아있는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철저히 너무너무 열심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병든 몸을 사랑하면서 아버지의 꿈을 설정하셨듯이 저도 나를
나를 끝까지 사랑하면서 마지막 그날까지 나도 꿈꾸는 사람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를 지켜내는 사람으로 살다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니까요. 정말 우리 아버지 너무 고마웠어요. 어제는 큰 깨달음이 얻었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괜히 엄청 울었네요. 너무 미안해서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너무 대단한 사람이고 정말 훌륭하고 최고라는 말, 그리고 너무 사랑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아빠한테 여태까지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배울 거예요. 그 말을 꼭 아빠한테 해주고 싶었어요. 아빠 대단하고 사랑해요. 내년에 워싱턴 가요.